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이제 간단히 좀 리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장을 배우고 있고 방금 했지만 지금 이 2장, 3장은 사실은 딥러닝 자체는 아니고 딥러닝을 배우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 이 3장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딥러닝의 99.9%가 리니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리니어한 것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도 빠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딥러닝에서 쓰이는 다양한 용어들이나 툴들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딥러닝에서 사실 나왔던 것들이 아니고 그 이전 세대에 이미 나왔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이 방법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딥러닝을 조금 접해본 사람들은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개념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우리가 분류법, 첫 번째 분류법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로스 펑션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를 아마 접해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르다는 거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 펑션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들어본 사람, 미리 접해본 사람 있나요? 네. 어쨌든 그 두 개의 로스 펑션들이 상당히 다른데 이런 로스 펑션들이 왜 그런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뭐 예를 들면 혹시 소프트맥스라는 말 들어본 사람 있나요? 있죠? 네. 그 소프트맥스가 왜 쓰이는지 이 실제 엔지니어들, 인더스트리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답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써라 그래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왜 써야 되는지, 왜 쓰게 되었는지 등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게 이 2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조금 더 이론적인 건데 그거는 좀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동산을 시세 예측을 하는데 인풋 디멘전이 1인 경우, 즉 평수만 주어지고 값을 알아맞혀주는 평수가에 그리고 이 Y축이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인풋이 원 디멘전이면 항상 디멘전이 하나 늘어난다 그랬었죠. 파라메타는. 그래서 파라메타는 2디멘전이라 파라메타는 2디멘전한 스페이스가 됩니다. 세타 1, 세타 2. 그리고 그 세타에 대해서 이 로스 펑션 또는 코스트 펑션, 오브젝트 펑션 이 세 가지 말이 뭐 의미가 살짝 다르지만 뭐 현재까지는 똑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등고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운데가 구멍이 깊이 파여 있는 골짜기 모양이고 항아리를 위에서 바라보는 모양이다라고 했고 가장 좋은 점은 가운데 있는 점이죠. 이게 가장 낮은 값을 가지니까 이 점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원샷에 다이렉트하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원샷에 이 점을 그냥 처음부터 찾아버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오늘 배울 예정이고 근데 그 방법이 실용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용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쓴다. 이런 방법을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는 스티피스트 디센트라고도 부릅니다. 특히 공학수학이나 물리학 쪽에서는 같은 용어가 되겠고요. 요거를 이제 수식으로 풀어 해친 것이 있었죠. 그래서 한 샘플에 대해서 계산한 게 이놈이었고 사실은 이거를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더하는 게 더 사실은 바람직한 거라고 했죠. 사실 바람직하다기보다 이게 사실은 유도하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고. 근데 이게 더하는 것과 평균은 같은 거라 그랬었죠. 앞에 n분의 1만 팩터만 곱해주면 평균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더하는 거나 평균이나 동일하게 봐야 된다. 머신러닝에서.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그레이디언트에 대한 거를 평균을 취해서 구하는 것을 배치 그레이디언트라고 하고,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만 구하는 이런 방법을 스톡캐스틱 그레이디언트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방법론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굉장히 이게 뭐랄까 노이지하다 그래야 될까요? 어떨 땐 일로 튀다가 어떨 땐 절로 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고, 그걸 방지하려면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 이 M이 굉장히 큰 숫자라고 그랬죠. 이미 보통 실제 지역의 경우에 최소 만 아니면 뭐 크면은 몇 천만 되는, 그래서 몇 천만 샘플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라는 게 결국은 그 기울기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 방향을 평균을 취하니까 몇 천만 샘플에도 평균을 취하니까 굉장히 안정된 방향을 구할 수 있어서 안정되게 그림으로 치면은 샘플 하나만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하면 근데 배치 그레디언트를 하면 평균을 취해서 안정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 그래서 당연히 배치 그레디언트 써야 될 것 같은데 뭐 성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치 그레디언트가 계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게 더 흠입니다. 왜냐하면 몇 천만 개, 몇억 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더해줘야 되니까 예, 연산량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산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좋은지는 알지만 계산하기가 좀 버겁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 딥러닝에선 이 둘 사이에 적당한 중간 정도 방법론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너무 크고 이거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로 치면 이거는 M개, 이거는 1개. 그래서 그거를 이 중간 정도 되는, 예를 들면 뭐 M을 한 100등분을 내서 100분의 M개씩만 평균을 취하는 형태, 이런 것을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고 그랬죠.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배치라고 한다. 이것도 컴퓨터 공학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치를 좀 잘라서 쓴다 해서 미니 배치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미니 배치가 사실은 딥러닝에서 거의 표준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딥러닝에서는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배치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무지막지한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보통 미니 배치를 쓰고, 요 미니 배치는 여기에서 이제 더해지는 데이터 개수의 사이즈인데 보통 이제 뭐에 의해서 보통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하드웨어, 보통 GPU죠. GPU나 CPU의 메모리 용량에 맞춰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PU가 옛날 한 2, 3년 전 버전이면 한 12기가, 뭐 한 16기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256 by 256 사이즈의 이미지면 대략 8장 정도 보통 지어지고, 요즘에는 또 GPU의 하드웨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니 배치 사이즈를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숫자는 아니고 결국은 하드웨어 발전과 관련이 돼서 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관한 이제 요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얘기할게. 다음으로 얘기할 부분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인데 목적지 다음은 좌표 세타1, 세타2를 알아내면 결국 머신러닝 문제를 푸는 겁니다. 파라미터를 알아낸다는 게 결국은 트레이닝을 끝낸다는 얘기고 그게 결국 머신러닝을 문제를 풀어내는 거라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다이렉트하게 지금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 있으니까 그걸 배치라고 불렀었죠. 배치 데이터 셋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걸 다이렉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원샷에. 그 다이렉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따져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방법론은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의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걸 좀 확장시킨 거 알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그냥 이런 스칼라 함수들의 여러분들 최대 최소를 구했는데 딥러닝에서는 함수의 그 독립 변수가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예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세타들이 벡터인데 이 벡터가 디멘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딥러닝으로 하면 보통 몇 천만에서 몇 억까지 갑니다. 최근에 뭐 큰 GPT-3 같은 것은 1500억 정도 디멘전을 갖는 독립 변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벡터에 대한 미분은 그레디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거를 제로로 놓고 그 이퀘이션을 풀면은 세타에 대한 이퀘이션을 풀면 세타라는 벡터를 찾아내면 바로 문제가 풀리는 거죠. 복잡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은 몇 가지 그 미적분의 개념을 확장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은 독립변수가 스칼라인 경우만 여러분들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아마 공학수학에서 1, 2학년 때 배웠던 게 독립변수가 벡터이고 함수값은 스칼라인 경우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때 미분을 그레디언트라고 불렀고 이 시간에서는 그 개념을 더 한 번 확장하죠. 벡터보다 좀 큰 개념이 뭐죠? 네? 행렬이죠. 그러면 어떤 함수가 스칼라 값을 갖는 함수가 행렬에 대한 함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가 있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데 바로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런 함수에 대해서 독립변수인 행렬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약간 새로운 건데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스칼라 값을 갖는 함수고 독립변수가 행렬이라는 그런데 그 행렬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일단 그 미분값도 행렬이 된다라는 재미난 사실. 자, 무슨 얘기냐면 스칼라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 미분값도 스칼라가 되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벡터라는 독립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 미분한 미분하는 결과도 벡터가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공학수학에서 배운 여러분들이 그레디언트라는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행렬에 대해서 미분하면 행렬이 나오겠구나라는 게 상상이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각각의 행렬의 각 엘레멘트 위치에다가 그 함수를 그냥 미분 A11 엘레멘트에 대해서 F를 미분하고 그 위치가 하고 A12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위치가 그러면 원래 행렬과 똑같은 크기의 미분 값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미분된 행렬을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네블라라고 하는데 네블라 표시로 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레디언트를 그냥 확장한 개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행렬을 독립변수로 갖는 함수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공학수학에서 배운 디터미넌트가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죠. 근데 그 행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함수니까 독립변수는 행렬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스칼라인. 또 다른 뭐 행렬을 함수로 독립변수로 갖는 트레이스랑 아니고 공학과에서 배운 거겠지만 여러분들 대학 행렬들을 다 더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렬 미분을 할 때는 이 트레이스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트레이스의 성질을 뭐 선형대수의 성질인데 공학수학이나 선형대수를 배웠던 사람들은 한번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질이 있는데 이 성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circular symmetric하다. 이거를 B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씩 밀려나가는 이 B가 앞으로 나오고 하나씩 밀려나가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 성분은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해도 안 바뀌죠. 이런 식으로 갖고 합은 합으로 갈리고 스칼라가 없으면 스칼라가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뭐 이런 당연한 성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트레이스가 아까 대표적인 어떤 행렬을 갖는 행렬을 독립변수로 갖는 함수라고 그랬죠. 트레이스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A하고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B는 상수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A는 변수 행렬이라고 생각하면은 A를 변수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A에 대해서 아까의 정의를 가지고 행렬에 대한 미분을 취하면 나머지 거의 트랜스포즈가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기서는 이건 유도할 시간은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유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정의만 있으면 다 쉽게 유도가 됩니다. 실은 기억하는 사람은 다 암산으로도 다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자, 그 다음에 아까 정의는 A에 대한 미분이었는데 A라는 연애 A의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미분을 어떻게 할 거냐. 보면 개념적으로 원래 A에 대한 미분을 다시 트랜스포즈하면 된다. 아닙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게 이 트랜스포즈 됐다라는 얘기는 A11 여기는 A12였어야 되는데 A21에 대한 미분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 대각선으로 뒤집혀 있는 형태로 미분이 계산되는 거니까 다시 뒤집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 두 번째 식이고, 자, 세 번째 식은 좀 유도 과정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디터미넌트도 대표적인 행렬을 독립변수로 갖는 스칼라 펑션이라고 했죠. 그거를 A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할 것처럼 보이죠. 디터미넌트 계산하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들을 잘 적용을 하면 실제 계산입니다. 그러면 원래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를 놀랍도록 깔끔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심심한 사람들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사실 유도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쓸 예정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행렬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곱혀져 있는데 변수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A만 변수로 보고 있으면 상수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랬을 때 이 미분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 거냐.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어떤 함수를 함수의
곱비 있을 때, 그러니까 fx하고 gx 곱이 있을 때 그걸 미분을 하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죠? fg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네, 크게 얘기해요. 그 옆에 학생. fx, gx가 곱해졌는데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키포인트는 그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곱이 있을 때는 미분하면 합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A하고 A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미분 결과는 가지고 합의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뭐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할 뿐이지. 그래서 심심한 사람들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 숙제로 한번 해보기 바라고 참고로 오늘 숙제가 나가니까 이런 유도 과정들을 여러분들 한번 숙제로 해보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가 원하는 세타 값을 점차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그냥 원샷에 다이렉트하게 찾아버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죠? 자, 그런 방법을 리스퀘어라고 부르는데 일단 변수를 새롭게 한번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셋이 있는데 데이터 셋이 이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죠. 그래서 총 m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으면 자, 인풋은 일반적으로 n 디멘전의 벡터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무 얘기 없이 벡터라 그러면 이 과목에서 앞으로는 컬럼 벡터를 의미합니다. 행 벡터. 그 컬럼 벡터들을 이렇게 누여서 로 벡터로 만든 거죠. 그것들을 데이터셋 인덱스 순서대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이렇게 행 벡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뭐가 되죠? 쌓아놓은 결과가 행렬이 되죠. 그 행렬을 라지 X라고 부르겠다. 라지 X가 별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셋을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갖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쌓아놓은 결과이죠. 라지 X라고 부르겠고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라벨은 스칼라 값들이니까 그 순서대로 또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컬럼 벡터가 되겠죠. 컬럼 벡터를 Y라고 부르자. 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노테이션을 만드느냐?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에러 성분을 디파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그 리니어 모델의 가정은 뭐냐면 인풋과 세타라는 그 리니어 모델의 파라메타 내적 형태로 주어진다고 했었죠. 그게 리니어 모델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라지 X의 각각의 컴포넌트에 따라 세타 집어넣으면 이게 모델의 아웃풋이 되는 거죠. 리니어 모델에. 근데 세타가 다 공통이니까 세타를 공통인 걸 뽑아냈어요. 세타는 컬럼을 X 세타가 모델의 아웃풋인데 각각의 그 배치 안에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아웃풋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러를 구하고 싶으면 각각의 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라벨들을 빼주면 되겠죠.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러는 스칼라였는데 이거는 에러가 벡터죠.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각각의 그 데이터의 그 인덱스하고 같은 거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은 모델의 아웃풋들이고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에러가 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뭘 한다고 얘기했었냐면 이 에러들의 각각의 제곱들의 합을 구한다 그랬죠. 그거를 이 행렬 벡터를 쓰면은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하나의 벡터로 본다 그러면 저놈의 자기와 자기 자신의 내적을 취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온다. 왜냐하면 각각을 제곱하고 다 더해져 버리는 게 내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Z 벡터라고 하면은 Z 트랜스포즈 Z.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의 내적을 취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스퀘어드 에러가 튀어나온다. 자기가 졸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깐 나갔다 오도록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도록 수업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Z의 트랜스포즈고 Z가 X 세타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분의 1 놓고 에러의 스퀘어의 서메이션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의를 내렸던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행렬과 벡터의 곱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이 행렬 벡터의 곱 형태가 세타에 대한 펑션으로 볼 수 있다. 얘기죠. j 세타라고 보면 되겠고 남은 일은 되게 쉽죠. 그냥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때려버리고 그걸 제로로 놓으면 끝난 겁니다. 그럼 게임 셋입니다. 그걸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미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미분이 다 복잡하죠. 왜냐하면 행렬 벡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이런 식들을 굳이 요약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브젝티브 펑션이고 그레디언트 취하는데 일단 이거를 앞으로 헤쳐보면 이렇게 4개의 항이 나오겠죠. 마지막 항은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세타가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라벨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차피 미분하면 상수 나왔으니까 없어질 테고 요것과 요거 세고 요것과 요거 세고 요것과 요거 세고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이 놈들이 각각의 항들이 다 스칼라죠. 자, 스칼라는 원 바이 원 행렬이니까 트레이스를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죠. 스칼라들은 트레이스를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또 트레이스의 재미난 특징은 뭐냐면 두 개가 곱해졌을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트레이스 AB는 트레이스 BA하고 같다 그렇죠. 그 성질을 이제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 두 부분은 이게 요놈도 스칼라, 요놈도 스칼라죠. 스칼라의 트랜스포즈는 여전히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트랜스포즈하면은 요것과 같은데 사실은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동일한 거란 얘기죠. 두 배에서 요걸 합친 거고 이거는 요런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두 개 항만 미분을 하면 되는데 자, 이게 아까 배웠던 마지막 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타가 변수니까 세타를 A로 보고 A, B, A 그다음에 C가 있어야 되는데 C는 여기 없죠. C는 아이덴티티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없는 거니까. 자, 여기서 여기 세타 B는 X 뭐 트랜스포즈 X A 트랜스포즈는 세타 C는 아이덴티티. 그렇게 해서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안 외워도 그냥 계산하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면 요거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게 트랜스포즈는 근데 여기 트랜스포즈가 있으니까 트랜스포즈 그게 그대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요놈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요게 트레이스인 경우는 순서를 뒤바꿔도 상관없다고 했죠. 이게 일루가 요거에 대한 미분은 요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니까 요거에 대한 트랜스포즈도 이렇게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2분의 1하고 2들이 캔슬되고 이것만 남는다.
끝난 겁니다. 저걸 제로로 놓고 뭐에 대해서 푸느냐? 변수는 세타니까. 나머지는 다 주어진 겁니다. x는 데이터셋의 인풋으로 주어진 거고 y는 데이터셋의 레이블로 주어진 거죠. 다 주어져 있는 것들이니까 변수 세타에 대해서 풀 수 있겠죠. 그 매트릭스 벡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이거 0으로 놓으면 이거 오른쪽으로 집어넣고 자, 이게 만약에 인버터블 하다 그러면 이거 인버스 구해서 양쪽에 곱해버리면 끝난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라고 한다. 자, 이게 선형대에서는 약간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래서 이게 인버터블 하다라고 가정을 해서 푸는 거고 뭐 이게 인버터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인버터블 안 하면 또 이거를 선형대에서 또 기발하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해갖고 수도 인버스라는 걸 써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개념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 안 할 거고 이런 형태로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원하는 머신러닝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서 뭐 시기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점차적으로 푸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하면 다이렉트하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점차적으로 푸는 것보다 원샷에 푸는 게 당연히 좋죠. 깔끔하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당연히 머신러닝에서도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하얀 티 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어떻게? 인버터블 하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인버터블 하다고 하더라도 연산량이 왜 많을까요? 정답이긴 한데 좀 더 근거가 있게 정답을 얘기하면 좋은데 그 뒤에 학생 좀 더 추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연산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이 x라는 행렬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n by n 행렬이죠. 자, n보다는 사실 이 n이 중요한데 인풋의 디멘전, 요놈의 디멘전 n인데 자, m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사이즈, 즉 행 사이즈고 컬럼의 사이즈가 인풋의 디멘전이죠. 그래서 인풋의 디멘전이 상황에 따라서는 뭐 몇천, 몇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몇백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x 트랜스포즈 x가 되죠. 그러면 이게 n by n 행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n이 다 어디 갔냐? 그놈의 디멘전은 n by n에 이런 행렬을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현존하는 알고리즘 중에 대체로 제일 빠르게 인버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또 n의 3승에 비례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수치해석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n이 100만이라고 치면은 10의 6승이죠. 그러면 연산량, 요 인버스를 구하는데 3승이니까 10의 18승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펜티엄 CPU에 돌린다고 치면 1GHz라 그러면 10의 9승, 1초에 10의 9승 연산할 수 있는 거죠. 10의 18승을 10의 9승으로 나눠주면 10의 9승 초가 걸린다. 그러면 1시간이 대략 10의 3승이라고 하면 10의 6승 시간, 100만 시간이 걸린다. 그죠? 1년이 보통 몇 시간인가요? 20시간, 10에 4승. 그러면 거의 한 100년, 50년에서 한 100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하는지 알겠죠? 이 X라는 놈의 디멘전이 커지면, 실제 딥러닝에선 디멘전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각 레이어의 노드의 개수가 100만 요 n하고 비슷한 양이기 때문에 100만이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자, 그런다 그러면 딥러닝에서 이걸 쓰겠다고 덤볐다가는 여러분들이 한 다음 손자 세대나 연산이 끝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이걸 한 번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수십만 번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그 좋은 그 다이렉트하는 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그걸 쓰려고 하면 큰 코 다친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음, 이 머신러닝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문제들이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이런 리그레션 문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머신러닝에 동일한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영화 제목 같은데 머신러닝에서 이걸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멘전의 저주라고. 디멘전의 저주고, 영어는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용어 정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좋은지 알면서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좋은 건지도 알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 딥러닝에서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딴 거 쓰고 싶어도 딴 거 쓰려면 이런 거 비슷한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손자, 증손자 세대에서 연산이 끝난다는 상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왜 안 쓰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 자, 그래서 리그레션을 이제 그 리스트 스퀘어라는 관점, 즉 어떤 에러의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관점에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도 확률 이론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머신러닝은 지난 챕터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모든 걸 확률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분류한다 그랬었죠.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 디스크리티브 모델, 뭐 어쩌고 해서. 그래서 이 리그레션 문제를 확률 이론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다라기보다는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뭐라 그럴까,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디터미스틱하게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걸 끝이지 왜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를 많이 알면 알수록 나중에 확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그런 속담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이 부분을 디터미스틱하게 끝나면 딱 그 정도까지만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확률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이제 성공을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알리2라든가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이 모조리 다 확률 이론적인 정보론들. 확률을 모르고는 이제 더 이상 머신러닝을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머신러닝을 전공할 학생들은 확률 이론은 그냥 기본입니다. 모르면 나중에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것까지만 다루지만 대학원에 가면 훨씬 더 복잡한 것들도 알아야 되니까 확률 이론 과목을 혹시 안 듣는 사람들은 졸업 전에 꼭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스퀘어를 다 설명을 했는데 확률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었는데 오늘 좀 확률적으로 재해석해보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리그레션이라는 게 데이터 포인트를 결국은 커브는 안 돌아가니까 수십만 개. 그래서 직선으로 커브 커팅을 하는 경우는 저를 이렇게 넣어서 리그레션의 목적은 수직 에러들의 정확하게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이 수직 에러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확산의 전환 동일 에러라고 하죠. 이제부터는 저거를 랜덤한 에러라고 랜덤 에러, 확률 변수라고. 어떤 확률 변수냐? 이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평균은 제로. 평균 제로라고 말이 됩니다. 제로가 플러스면 평균치 않은 제로 구간에 따라 예상하시면 이 에러가 굉장히 커지기까지 부분량을 크게 분산 하고 발상의 전환을 하는 순간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러 텀을 엑스로 특정 아이건 이제 이 모델에 빨간 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이는 이제 실제 에플런들을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기분포 이렇게. 자, 그래서 x라는 인풋이 주어지고 세타라는 모델의 파라미터가 주어지고 리니어 모델을 쓰는 건 여전히 같은 리니어 모델의 무슨 얘기냐면 선장을 왼쪽으로 옮기면 에러 텀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X가 X번 에러니까 마이너스 X가 X번 에러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X, 세타는 그냥 파라메터. X라는 조건부 확률에 조건이 들어갔고, Y라는 답이. 그러면 이제 확률 이론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려는 거냐면 머신러닝의 목적은 전제 과정은 뭐냐면 데이터셋은 주어져 있고 또 머신러닝 또는 리니어 모델의 파라메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X하고 Y는 주어져 있고 이 세트를 찾으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두 개가 주어져 있고 세타를 조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확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함수는 이 확률 분포 말고는 없죠. 여기서는 뭐 다른 게 정해져 있거나 정의 내린 게 없습니다. 세타를 조정하는데 그 특정 데이터 포인트, i번째 데이터 페어에 대해서 xi, yi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확률이 나오는데 세타를 조정했을 때 이 확률이 크면 좋을까요? 아니면 작으면 좋을까요? 하나는 네? 왜 크면 좋을까요? 왜 크면 좋으냐면 결국은 이 확률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조건부 확률이 여러 가지 특징을 암시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보면 확률 분포로 어, 기도학습을 정리해요. 기도학습인 경우는 그 조건부 확률을 바로 정리해요. 기도학습은 x만 x, y는 기본 그래서 뭐 비지도는 안 다루니까 그게 일장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 조건부 확률을 합시킨다라는 그 거는 뭘 의미하냐면 조건론이 주어져요.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변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상수만 그것도 못 바꾸니까 이것 할수 없는 거고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주어져 있는 세타를 조정을 해서 결국은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모델, 이 머신러닝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되어지고 있는 이 조건부 확률이 점점 얘기입니다. 실제 데이터 포인트들은 요 x인데, 요 x하고 y 이거는 그냥 분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분포에서 약간의 센스를 골라내는 거죠. 실제 분포는 뭐 예를 들면 분포선 지금 찾아낸다. 분포선으로 표현되는 저 확률을 찾아내는 게 초반을 넣는 때 결국은 뭐냐면 주어진 저 데이터 포인트를 집어넣었을 때 올라간다는 얘기는 모델에서 만들어 확률 분포하고 실제 데이터 만약에 모델에서 만들어진 확률에다가 이 점을 넣었더니 확률이 거의 제로라면 이쯤에 나가 있는 저는 그대로 모델이 잘 세우합니다. 이그레스 합니다. 제가 왜냐면
당연히 가치 확률은 커지게 됩니다. 극단으로 가져가면 무슨 얘기냐면 세타를 조정해서 적분 확률을 최대화시키면 된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확률, 지금 버스는 이전에 나왔던 개념입니다. 확률 통계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원리로 불리는데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설명한 것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이 확률을 최대화시키자. 근데 이런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조건부 확률을 또 다른 용어가 정리가 됩니다. 조건부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안 부르고 확률 통계학에서 굉장히 이상한 자꾸 용어를 씁니다. likelihood라고. likelihood란 말이 나오면 그냥 조건부 확률을 얘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방법이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희생 교수만큼 유명해졌어요. 근데 수십 년을 생각해 봤어도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직관적이면서 동시에 최적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화시키는 세타를 찾겠다라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maximum likelihood. 뭐를 맥시마이즈 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 데이터 샘플들이 이것도 머신러닝의 하나의 전제 과정인데 각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것들이 독립적이다라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 어떤 샘플들이 독립적이면 그것들의 조인트 확률은 그냥 곱하기로 표현되는 거죠. 독립이니까 이렇게 곱하기로 샘플들 i에 대해서 해버리면 된다. 그런데 가우시안 분포의 특징상 항상 요 지수함수가 들어가 있죠. 지수함수는 굉장히 다루기가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쓰냐면 보통 여기다가 그냥 로그를 앞에다 취해버립니다. 자, 근데 로그를 취해도 되는 이유는 생각을 해보면 자, f세타라는 함수를 최대화하는 거나 로그를 취한 f세타를 최대화하는 거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생각을 하면 함수의 이렇게 모양을 로그를 취해보면은 완전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를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은 이 likelihood, 즉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 앞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 likelihood를 maximize 하게 됩니다. 조건부를 maximum likelihood라고 하고 앞에 로그를 취하면 자, 로그의 곱은 각각의 로그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된다라고 알고 있죠. 성질 때문에 로그 프로덕트는 sum of 로그가 됩니다. 쭉 프레스 보면 상수항 많고 엑스포넨셜하고 로그는 서로 역함수관계가 사라지고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키포인트 여기서 이 가우시안 분포의 분산은 그냥 고정돼 있다라고 보통 가정을 합니다. 이건 상수나 마찬가지니까 뭐를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상수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거는 더해져 있거나 빼 있는 건 무시해도 되죠. 첫 번째 항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를 최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likelihood를 maximize 하나, log likelihood를 maximize 하나 다 maximum likelihood 방법론이라고 했죠. 이 두 번째 항을 최대화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있죠. 결국은 이걸 두 번째 항을 최대화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빼버리면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결론이 나온 거죠. 이걸 최소화하는 게 뭔가 봤더니만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스트 스퀘어 방법하고 동일하죠. 무슨 얘기냐면 각 에러들을 스퀘어하고 서메이션 한 거를 미니마이즈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난 시간에 다뤘던 리스트 민 스퀘어, 뭐 리스트 스퀘어, 뭐 서머 오브 스퀘어 에러
뭐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MSE 다 같은 용어인데 그 방법론들은 크게 보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론의 한 부분 집합일 뿐이다. 알 수가 있죠.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굉장히 큰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머신러닝의 거의 99.9%는 방법 머신러닝을 하는 학습을 시키는 방법론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론이다. 심지어 딥러닝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용어들이나 이상한 펑션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느냐를 설명하려면 하나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만 알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확률 이론적인 이 해석이 뭔가 이렇게 좀 괜히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방법론이다.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랑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하고는 큰 방법론이다.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파워풀한 이유는 지금은 리니어 리그레션, 즉 리그레션 문제만 다루고 있죠. 아직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도 동시에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론이 엄청나게 제너럴하고 파워풀하고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한글을 모르고 국어 문학을 공부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쭉 공부할 텐데 그 전에 리그레션에 관해서 리그레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들을 커브 피팅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직선으로 하든 뭐 2차 함수로 하든 3차 함수로 하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알고 있는 형태의 함수를 그냥 폴리노미얼로만 제한을 시켜보자. 다항식. 그러면 다항식으로만 어떤 데이터셋을 커브 피팅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이슈가 그러면 그 다항식의 차수를 어떻게 정할 건데?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주어진 데이터셋은 항상 먼저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머신러닝의 전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강학습은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이건 강학습 과목은 아니니까 데이터셋이 먼저 주어져 있고 즉 이 캡터 플롯 또는 뭐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장 근사를 잘 시킬 수 있는 방식, 폴리노미알의 차수는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즉, 직선이 좋을지, 2차 함수 포물선이 좋을지, 3차 함수 방식이 좋을지, 4차 방식이 좋을지, 5차 방식이 좋을지, 차수를 도대체 어떻게 정하면 좋을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데이터 포인트는 다 똑같은데 첫 번째 그림은 직선으로 커브 피팅을 하고 두 번째는 2차 방식 포물선으로 커브 피팅하는 마지막 그림은 5차 방식으로 커브 피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딱 보면은 에러 입장에서 보면 그 여기 학생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해가 되니까 저기 에러 입장에서 보면은 이 5차 방식으로 커브 피팅을 하면 거의 퍼펙트하다는 걸 보세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거의 익젝트하게 커버를 지나가죠. 그러니까 에러가 거의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놈 직선으로 했을 때는 좀 에러가 상당히 크고, 포물선은 뭐 한 중간쯤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에러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LMS, 뭐, 그런 건 모르는데, 이걸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몰랐게도. 자, 요게 이제 3장에서 다룰 이슈입니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은, 이번 과목의 가장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했지만, 딥러닝의 알고리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레이던트 디센트, 그게 전부입니다. 딥러닝을 다 이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딥러닝은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더 중요하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를 이제 이걸 안 쓰는 이유는 이 지난 1장에서 얘기했듯이 모든 머신러닝은 학습과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이분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분화시키고. 트레이닝에는 이게 최적으로 좋지만 가장 좋은 놈이지만 인퍼런스에는 안 좋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인퍼런스 데이터는 서로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닝이 잘 된다고 해서 꼭 인퍼런스가 잘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머신러닝의 최종 목적은 트레이닝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퍼런스를 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왜 저렇게 복잡하게 논의를 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최종 목적은 인퍼런스라는 얘기죠. 왜? 당연한 게 실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가 인퍼런스니까. 당연히 실생활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성능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뭐 굳이 예시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어린이한테 그림 그리는 법을, 뭐 만화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면 연필로 그리는 방법으로만 연습을 열심히 시켜놨는데 갑자기 크레용을 지우게 했더니만 잘 못 그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그 뭐라 학습하는 단계에서 너무 거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다른 조그만 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에 너무 과적합된다 해서 무고 피팅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고 이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다룬 문제는 아닙니다. 보기도 말이죠. 그런 중요한 문제가 있고 이걸 현장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게 되는 예정을 하면서 이제 리그레션은 끝냈고 리그레션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풋이 또는 라벨이 컨티뉴어스한 경우를 얘기한다 그랬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반대로 디스크리트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경우를 한번 다뤄보자 라는 얘기죠. 자,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확률 이론적으로 맥시멈 IQ라는 걸 배웠으니까 그 관점에서 굉장히 쉬워졌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뭐 굉장히 많은데 뭐 일상에서 다뤘던 강아지 사진을 넣으면 강아지라고 나오고 코끼리 사진을 넣으면 코끼리 나오게 하는 아웃풋이 디스크리트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메일을 분류를 하는데 이게 스팸이냐 아니냐를 분류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값이 기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들을 딱 그 두 가지 결과값만 있다고 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예시를 드고요. 이것도 여전히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인풋 X가 있고 라벨 레이블은 디스크리트하지만 0 아니면 1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리그레션 문제를 아니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이블이 디스크리트하니까 아웃풋도 디스크리트하게 나오면 좋겠죠. 좋을 텐데 이 문제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보자. 얘기했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일반화를 시켜보면 또는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그 슈퍼바이즈 러닝의 정의가 확률 이론적인 정의가 조건부 확률, 그게 라이클리후드라고 했죠. 라이클리후드를 학습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확률을 다룰 때는 확률을 뭐 그런 디스크릿한 확률로 볼 수도 있지만 확률을 컨티뉴어스하게 보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좀 더 일반화된 케이스라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스팸 메일을 예를 들면 이메일을 인풋을 텍스트 문장을 집어넣었을 때 광고성 문구 이메일을 넣었을 때 이게 실패한 건지 약간 애매한 스팸에 가까운 광고인지 애매할 때가 있죠. 사람이 판단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스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자, 그럴 때는 아웃풋을 1 아니면 0으로 강제로 내보낸다라는 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 부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자연스러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차라리 아웃풋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경우도 확률로 내보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인풋을 처리해 봤더니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요 놈이 팬메일일 가능성이 한 60% 정도 되더라 라고 판단이 된다면 아웃풋을 0.6으로 내보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확률 값으로 내보내는 것. 즉 조건부 확률을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것.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의 정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뤘던 시간이 있거든요. 네. 리그레션의 경우 리니어 모델이었죠. 리니어 모델은 내적으로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인풋과 그다음에 파라미터. 우리 고등학교의 그 수학에서 기하 쪽 벡터 이런 거 배웠던 사람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내적과 인풋과 파라미터의 내적은 예를 들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 파라미터를 그 법선 벡터로 갖는 어떤 평면, 여기서는 n 디멘전이 하이퍼플레인입니다. 하이퍼플레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풋 벡터하고 내적을 구하는 거니까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하이퍼플레인과 주어진 벡터, 인풋 벡터의 거리, 평면과 어떤 벡터의 점과의 거리를 구하는 유사하다는 뭐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를 이 내적은 그냥 어떤 평면과 어떤 벡터의 거리인데 그 평면의 한쪽에 있으면 양쪽 거리가 어느 데가 있고 결론만 얘기하면 모든 내적은 그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은 0에서 1 사이에 있는 확률 값을 원하는 거죠. 확률이 마이너스 무한대, 뭐 플러스 무한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그 레인지를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제로 레인지를 줄여주는 펑션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대표적인 함수가 시그모이드라고 불리는 그런 함수에다가 집어넣는 이 함수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X도 여기에 원점이고, 원점일 때 2분의 1 바꿨고, 플러스 무한대일 때 1,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0.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를 0에서 1 사이로 그냥 매핑 시켜주는 논리니어한 펑션이죠. 이걸 시그모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시그모이드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 쓰이는 이유가 그냥 우연히 이게 선택된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뭐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연히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은 좀 더 심오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 시그모이드가 우연 같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라는 걸 일단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다른 이유는 수학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실제 생물학적으로 그 바이올로지컬한 뉴런들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해보면 그 전기 신호들의 펄스의 주기가 신호의 정보를 전달하는 양이 되는데, 그때 실제 시냅스에서 전달되는 어떤 현상들을 평균적으로 그냥 실험적으로 해보면 이 시그모이드하고 유사하다라는 생물학적인 실험 결과가 있다. 그래서 수학적인 배경과 생물학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놈이다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